속보 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 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렘린은 외국인들이 러시아 군대에 입대해 복무하도록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전쟁 포로들은 쿠바, 소말리아, 네팔, 인도, 시에라리온에서 왔다. 말리크는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으로 러시아 편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다 우크라이나 군에 막 붙잡혔다. 바그너 그룹이라는 러시아 용병 조직이 전 세계에서 새 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전선에서 부상당한 적군 병사 한 명을 생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러시아인이 아니었다. 미래가 없다. 지금 방금 보신 그 남자, 그리고 솔직히 나는 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는 K인데 올라왈레 멜리카라는 인물이다. 23살의 나이지리아 유학생인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은 채로 붙잡혔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마음 단단히 먹어라. K인데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솔직히 가장 비극적인 부차적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창이다. 바로 모스크바가 문자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러시아 군대를 위해 싸우고 죽어달라고 애원하는 대목이다. K인데는 원래 모스크바의 명문 고등경제학교 학생으로 러시아에 왔다. 모든 정황상 그는 전장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크렘린의 병력 자원을 급격히 소모시키기 시작하자 모집자들은 그를 노렸다. 그들은 빠른 돈과 안전한 복무를 약속하며 그를 유인했다. 그들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지원 업무라고 했다. 추가 유인책으로 그들은 러시아 여권을 신속 절차로 제공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우리 위해 싸우면 너도 우리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에게는 꽤 영리한 거래처럼 보였을 것이다. 침체된 러시아 경제에서 받을 수 있는 높은 급여, 후방에서 하는 무해한 일,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민권이라는 상.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자포리자 지역에서 고기 분쇄기 같은 돌격에 던져졌다. 그것은 부대가 개활지를 가로질러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전선을 향해 밀려가며 포병과 드론의 지속적인 사격 아래에서 스스로가 도살장으로 보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해야 하는 자살 같은 돌격이었다. K인데는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러시아 근위 제503 기계화소총 연대에서 복무하며 사격을 맞아가며 전진하고 그가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는 대의를 위해 죽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의 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러시아인들에게 버려져 피를 흘리다 죽는 대신 부상당한 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혔다는 점이다. 하지만 K인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자 참호에 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바그너 용병을 빗대어 잔혹하게 블랙 바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의 아프리카 남성이 모집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 수가 이미 수천 명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계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K인데처럼 속았거나 납치되었거나 노골적으로 강제로 편제에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K인데와 달리 대부분은 살아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K인데는 우크라이나군에 살아서 포로가 될 만큼 운이 좋았다. 나머지에게는 한번 고기 분쇄기에 던져지고 나면 생존은 더 이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 죽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에게 러시아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일자리를 찾느라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에 $2,000를 제시받는다고 상상해보라. 평균 소득이 그보다 훨씬 낮은 나라라면 그 느낌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집에 돈을 보내고 어쩌면 새 삶을 시작할 만큼 충분해 보인다. 모집자들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약속한다. 경비, 물류, 어쩌면 트럭 운전 같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믿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이 최전선에 포탄바지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른 이들에게는
선택이라는 환상조차 없다. 그들은 납치되고 강요당하고 협박당해 복무를 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사무엘이라고 부르겠지만 한 아프리카 신병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징집되었다. 사무엘은 카메룬에서 훈련받은 과학자였고 토지부 지적국 토지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갇힌 수많은 젊은이처럼 그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떠나고 싶어 했다. 그 기회는 친구 파트리스가 해외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기관 이야기를 해주면서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야운데에서 근근히 버티는 것에 지친 사무엘은 승낙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나중에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가는 여행이라고 부르게 될 길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었다. 일자리 제안은 단순해 보였다. 기관은 그에게 러시아로 노동 비자를 받아가며 급여가 너무 좋아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서류와 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CF에 2프랑, 250만 프랑, 약 3,800유로를 긁어 모았다고 말했다. 모집자들은 군사 캠프에서 돌봄 담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직무 설명은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그들은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의 여권이 러시아 여권으로 바뀌어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 꿈을 품고 사무엘은 파트리스와 다른 카메룬인 3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가 기대한 곳이 아니었다. 냄비와 프라이팬 대신 그는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건네받았다. 부엌 대신 그는 훈련소로 보내져 북아프리카인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 똑같이 속은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들 앞에 드림인 계약서는 러시아어였고 누구도 사본을 받지 못했다. 사무엘은 나중에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의 일부가 러시아 장교들의 주머니로 바로 들어갔고 그들이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떤 부대 소속인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조차 몰랐다. 약속된 임금은 결코 오지 않았다. 다행히 그는 아직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고 카메룬 대사관에 연락하려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사관은 러시아에서 복무하는 카메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사무엘에게 그것은 인신매매, 은폐처럼 느껴졌다. 그는 특히 인도가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자국민 수십 명을 귀국시킨 반면 카메룬은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국 정부의 공모를 의심했다. 사무엘만 이 악몽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캠프에서 다른 아프리카인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가족에게 전할 메시지를 대신 전해달라고 애원했다. 아기를 아는 한 여성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된 남편 소식을 절박하게 물었다. 사무엘의 친구 파트리스는 죽었고 4명의 아이를 남겼다. 야운데에서 그 비행기를 탔던 5명 중 3명이 죽었다. 1명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고 사무엘만이 아직 살아있었다. 주가 지나고 또 지나며 그는 주변 친구들의 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고 마침내 자신만 남았다. 살아있으나 러시아의 악몽에 갇힌 채로 러시아에 오기 전까지 사무엘은 평생 총을 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거부하면 고문당할 것이라는 위협 아래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장비도 형편없고 훈련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은 드론과 지뢰가 사람을 갈기갈기 찢는 장면을 보았다. 러시아인들은 첨단 장비를 자기들끼리만 쓰면서 아프리카인들을 거의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사무엘은 몇몇 메시지와 영상을 기자에게 몰래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상황의 절망을 설명했다. 내일 그들은 우리에게 자살 임무를 하라고 한다. 나는 가기 싫어서 총을 내려놓을 것이다. 아마 고문당하고 감옥에 갈 테지만 나는 내 목숨을 살리고 싶다. 그는 이미 드론 타격으로 한 번 부상을 입었는데도 곧장 다시 최전선으로 밀려났다. 걸을 수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낸다. 아프리카인들이 최전선에 있다. 러시아인들은 캠프에 남아 흑인과 외국인들을 앞으로 보내 전진하게 한다. 그 메시지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연락이 끊겼다. 그가 죽었는지 붙잡혔는지 혹은 러시아 전쟁 기계 속으로 더 깊이 강제로 끌려 들어갔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사무엘의 운명과 케인대의 생포는 모스크바가 병력이 절박해 자기들이 원래 당사자도 아닌 전쟁에서
외국인들에게 구걸하고 협박하며 소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지리아인, 세네갈인, 카메룬인, 우간다인, 소말리아인, 그 목록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는 아프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러시아가 조용히 그리고 절박하게 만들어낸 것은 숨겨진 다국적 군대다. 러시아 모집자들은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중동이든 라틴 아메리카든 그들에게는 모두 똑같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총알을 대신 맞고 모스크바의 대의를 위해 죽을 또 하나의 몸뿐이다. 실제로 케인대가 붙잡히기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싸우던 24살 중국인 한 명을 전쟁 포로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중국에서 전투원을 모집하는 체계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소 155명의 중국 국적자가 이미 러시아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한 모집 광고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남자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들은 최대 21,000달러의 계약금과 월급 2,400달러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있다. 푸틴이 김정은과 맺은 거래는 북한 병사 수만 명을 끌어들였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죽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텔레비전에서 연출된 눈물과 애도식을 내세운 거대한 애국쇼까지 벌인 뒤 조용히 더 많은 병력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에게 그것은 돈이고 푸틴을 만족시키며 체제를 유지할 기회다. 러시아에게 그것은 전투에 던져넣을 더 많은 몸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 러시아의 가까운 친구로 여겨지는 인도조차 이 굴욕을 피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인도 시민 수십 명이 속아 러시아 군대에 들어갔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젊은이들이었고 러시아에서의 일자리나 수상한 사립대학 입학을 약속받았다. 그들은 돈을 긁어모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공부하러 가거나 혹은 숙박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러 가는 줄 알고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이 압수되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들은 훈련소에 있었다. 몇 주 만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보내졌다. 그 소식이 뉴델리에 전해지자 곧바로 스캔들이 터졌다. 가족들은 자기 아들들이 남의 전쟁에서 싸우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소 4명의 인도인이 전사했다. 인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격분하고 굴욕감을 느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 문제를 푸틴에게 직접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15명에서 20명가량의 인도인이 제대 처리되어 귀국했다. 그 대화를 상상해보라. 블라디미르, 우리 국민을 당신 전쟁을 위해 납치하는 일을 제발 멈춰주겠나. 공개적으로 크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네팔도 마찬가지였다. 네팔의 젊은이 약 200명이 불법적으로 모집되어 러시아를 위해 싸웠다. 수십 명이 죽었다. 현지의 반발은 너무 거세서 카트만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은 뒤 자국민이 일이나 유학을 위해 러시아로 가는 것을 아예 금지했다. 그리고 스리랑카다. 스리랑카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은 보수를 약속받고 합류하도록 유인되었다. 그들 중 다수는 내전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이었다. 최소 16명이 죽고 40명이 부상당한 뒤에야 콜롬보가 개입해 러시아가 자국민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학생이나 노동자라도 이 영상을 보고 러시아 땅을 밟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여행일 뿐이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몫을 했다.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자기 국민을 쓰지 않는가? 왜 국내에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도 해외로 나가 구걸하고 외국인을 속이고 납치하는가? 그 답을 하려면 조금 시간을 되돌려 이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러시아 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한다.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는 러시아군의 정예, 최고 중에 최고를 던져넣었다. 계약군, 정예 공수부대, 스페츠나츠 특수부대가 그것이다. 계획은 며칠 만에 키이우로 진입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임무 완료였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맹렬히 저항했고 전쟁은 잔혹하고 끝없는 양상으로 변했다. 러시아의 손실은 빠르게 쌓였다. 2022년 중반이 되자 수천 명의 직업 군인이 죽었다. 예를 들어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전투를 보자. 빌로호리우카 인근에서 2022년 5월 초 러시아군은 부교를 설치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건너가려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우크라이나 측 보고에 따르면 다리가 세워지자마자 중포와 공습이 그곳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었다. 한 부대에서만 차량 30대가 파괴되고 40대가 기능을 상실해 그 도하시도 하나로만 70대의 차량을 잃었다. 그것도 뒤이어 들어간 보병과 장갑 전력을 세기 전의 수치다. 다른 추정치에 따르면 거의 대대 전체가 괴멸했을 수 있다. 대략 550명 중 48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 뒤에는 하르키우 주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반격이 몇 달 동안 점령되어 있던 광범위한 영토에서 러시아를 몰아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방 분석가들은 첫 해가 끝날 무렵 러시아의 사상자 합계가 15만을 훨씬 넘고 20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만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 러시아는 직업군을 태워 없애고 있었다. 평시에는 안정적인 급여와 가끔의 소규모 파병을 기대하며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식 전쟁 중 하나에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다. 2022년 늦여름이 되자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재빨리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찾든지. 2022년 9월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했던 일을 했다. 부분 동원을 선포한 것이다. 예비군과 병역 정령의 남성들을 끌어들여 전선을 메우는 군사 징집이었다.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을 부른다고 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컸을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 있는 동원이었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가가 직업 군인과 자원자를 전쟁에 보내는 것과 길거리에 평범한 남자들을 끌어내 소총을 쥐어주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들었던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러시아는 여전히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렀다.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터져나왔다. 다게스탄 같은 곳에서는 분노한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관리를 붙잡고 자기 아들들이 포탄바지로 전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분노는 특히 소수 민족 지역에서 높았다. 이미 계약군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다게스탄과 부랴티아 같은 곳에서 말이다. 야쿠티아와 시베리아에서는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징집 반대 구호를 외쳤다. 푸틴의 발표 직후 단 하루 동안 38개 도시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보통 시위가 드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동원에 반대하는 작은 시위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런 집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작하자마자 거의 즉시 진압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가장 큰 결과는 시위가 아니었다. 탈출이었다. 발표 후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의 징집 연령 남성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그들은 말 그대로 국경으로 달렸다. 카자흐스탄으로만 거의 9만 8천 명의 러시아인이 넘어갔다. 조지아 국경 검문소에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차량 정체가 생겼다. 예레반, 이스탄불, 두바이, 비자가 필요 없는 곳이면 어디든 항공편이 완전히 매진되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동원 이후 몇 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끌려가느니 해외에서 난민이 되거나 어딘가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겠다는 사람만 해도 50만 명이라는 뜻이다. 이는 아마도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큰 탈출이었다. 러시아 안에서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회피하려 했다. 러시아에서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을 검색하는 구글 검색량이 급증했다. 나는 농담이 아니다. 사람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자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한부모 여성과 결혼했다. 어떤 이들은 학생 유예를 받으려 가짜 대학 프로그램에 급히 등록했다. 군 징병사무소는 기묘하게도 계속 불탔다. 분노한 시민들이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져 기록을 태우고 동원 속도를 늦추려 했던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끌어갔다. 경험이 없는 남자들, 중년의 아버지들, 만성 질환자들까지 포함됐다. 공식적으로 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소집장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며 이렇게 동원된 러시아인들은 크레민나와 루한스크 같은 곳에서 전선을 지키도록 보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훈련이 거의 없고 무기와 장비가 부족하며 싸울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동원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늦추고 전선 일부를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비용이 엄청났다. 푸틴의 인기는 타격을 입었고 대중의 신뢰는 흔들렸으며 또 다른 동원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사회 위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푸틴조차 대규모 동원을 한 번 더 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병사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지점이 바로 바그너, 죄수들, 그리고 외국인 모집이다. 사실 공식 동원 이전부터 러시아는 도시 인구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투원을 늘리려는 이 그림자 작전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바그너 그룹이 그 선봉에 섰다. 2022년 여름부터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교도소 식민지를 직접 돌았다. 맞다, 실제 감옥을 말한다. 그는 수감자들을 자신의 용병 군대로 직접 모집했다. 프리고진은 수감자들에게 달콤한 거래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6달 싸우고 살아남으면 전면 사면과 즉시 석방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돈도 많이 준다. 다른 어디에서도 벌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웅이 되고 가족에게는 후한 보상이 간다고 했다. 수천 명의 수감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앞으로 10년을 감방에서 썩을 것인지 전장에서 목숨을 걸 것인지 사이에서 갑자기 후자가 합리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2022년 가을까지 바그너는 약 4만 명의 죄수를 모집해 최전선 부대를 보강하고 돌격 작전을 주도하게 했다. 하지만 이 죄수들은 일회용 인간 방패처럼 취급됐다.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우크라이나 총알을 몸으로 받아내게 하기 위해 파도처럼 밀어넣은 것이다. 아니, 나는 농담이 아니다. 죄수 부대는 인명 피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탐지하기 위해 계속 밀려나갔다. 4만 명에 가까운 죄수 중 바흐무트에서만 최소 2만 명이 죽었다는 추정도 있다. 많은 죄수들은 약속받았던 자유를 보기 전에 죽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보상금으로 루블 한 푼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이야기는 시체가 든 가방으로 끝났다. 혹은 더 나쁘게는 시신조차 없는 채 실종자 명단의 이름 하나로 끝났다. 하지만 바그너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죄수는 언제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023년 초 바그너는 러시아 감옥을 너무 철저히 비워버려서 러시아 국방부조차 더 이상의 죄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입했다. 바그너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질투도 있었고 무엇보다 감옥이 말 그대로 비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법무부 차관은 수감자 수가 전쟁 전 약 42만 명에서 역사적 최저치인 26만 6천 명으로 급감했다고 인정했다. 15만 명이 넘는 감소다. 이제 바그너는 쓸 신병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그때 외국인 모집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바그너는 이미 해외 모집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에서 활동해왔다. 광산을 지키고 현지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전쟁을 대신 싸우는 일들이었다. 이미 계약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활용했다. 바그너는 시리아 전투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러 오면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시리아인 소수는 실제로 왔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바그너 작전, 특히 아프리카로 보내져 추가 모집에 동원되었다. 바그너의 목표는 하나였다. 어디서든 외국 전투원을 끌어오고 큰 급여를 약속하고 러시아가 병력이 필요한 어느 분쟁이든 그곳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탈영하거나 죽으면 러시아는 보상금 한 푼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2023년 6월 바그너에 실패한 반란과 8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한 프리고진의 죽음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재빨리 바그너의 모집 전술을 흡수해 제도화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외국인이 러시아군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푸틴은 소위 특별 군사 작전에 1년 계약으로 복무하기로 동의한 모든 외국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신속하게 부여한다는 칙령에 서명했다. 그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도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유인책도 충분하지 않았다. 유입되는 숫자는 모스크바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그래서 러시아 모집자들은 일부는 공식적이고 일부는 음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의 20개가 넘는 나라로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그들은 모집센터를 만들거나 현지 중개인에게 뇌물을 줘 신병을 끌어오게 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에는 러시아 고임금 일자리 광고가 넘쳐났다. 경험 불필요라는 문구가 붙었다. 광고는 계약금 $2,000, 월급 $2,000 이상, 시민권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믿었다. 어떤 아프리카인들은 러시아에서 건설 일이나 공장 일을 한다는 광고에 응답했다고 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들었다. 하지만 서류는 러시아어였고 그들은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이 실제로 서명한 것은 입대 서류였다. 우크라이나군에 나중에 붙잡힌 시에라리온 출신 한 남성은 고향에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믿고 모집자에게 수수료를 냈다고 말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관계자들은 서류를 들이밀고 서명할 곳을 가리켰고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고용 서류라고 생각해 그대로 서명했다. 며칠 뒤 그는 군복을 받았다.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야 자신이 러시아 군대에 속아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카메룬 출신의 장 오나나가 있다. 그는 정말로 러시아에서 샴푸 공장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어내는 말이 아니다. 너무 이상하게 구체적이라 오히려 사실처럼 들릴 정도다. 장은 도착하자 구금되었고 사실상 강제로 1년 군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됐다. 그는 전쟁터로 보내졌다. 최전선에 있던 어느 시점 그가 있던 건물이 포격을 맞았다. 장은 잔해 아래에 엿새 동안 묻혔다. 엿새가 지난 뒤에야 우크라이나군이 그를 발견해 포로로 데려갔다. 그는 믿기 어려운 확률을 뚫고 살아남았다. 심지어 합법적인 경로로 러시아에 온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말리크는 세네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노동 비자로 러시아에 들어왔다.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배치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프로젝트로 전출된다는 것이었다. 그 따옴표 붙은 프로젝트는 러시아 군대였다. 말리크처럼 수천 명이 비자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 감옥이 마르고 있다. 그래서 크렘린은 다음에 일회용 인력 풀로 눈을 돌렸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외국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들의 방대한 숫자다. 대부분은 단기 비자로 살고 있고 일부는 체류 기간을 넘긴다. 보통 나라라면 추방할 일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연방보안국과 지방당국이 이 사람들을 몰아붙인다. 그들은 최후 통첩을 받는다. 싸우러 서명하든지 비자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감옥에서 썩든지 그리고 오래 버티며 거부하면 끝없는 신문과 폭행과 고문으로 꺾어 결국 굴복하게 만든다.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수백 건이 넘는다. 그리고 외국인, 죄수, 유학생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게 되는 순간 가장 잔혹한 단계가 시작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임무에 던져진다. 미끼로, 포탄 바지로,
더 가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로 쓰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약한 유닛을 앞으로 내보내 적의 사격을 끌어내는 게임 전략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인간의 목숨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당연히 어떤 외국 신병들은 이런 자살 임무에 참여하길 거부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불복종 처벌은 가혹하다. 그들은 소련 시절에 차단 부대를 다시 들여왔다. 허가 없이 후퇴하는 자나 탈영자를 실제로 사살하는 부대다. 바그너는 명령을 망설이거나 거부한 용병을 쇠망치로 죽이거나 머리에 총을 쏴 처형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도망도 쉽지 않다.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다가가 나는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은 러시아 전선 뒤에 갇혀 있고 매 순간 감시당한다. 화장실에 가는 순간에도 누군가 지켜본다. 그들은 돌아다닐 수 없고 중립지역으로 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극히 운 좋은 일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투항하는 데 성공한다. 그들에게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병사가 다가오는 모습은 적이 아니라 구조자를 보는 느낌일 수도 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며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한다. 특히 많은 외국 신병들이 자발적 침략자라기보다 러시아의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투항은 그들에게 사실상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 된다.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남고 안전하게 투항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붙잡혀 살아남은 뒤에도 악몽이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모국은 종종 그들을 외면한다. 많은 곳에서 용병 활동은 불법이고 정부는 정치적 얽힘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귀국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들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크렘린은 붙잡힌 조종사나 정보 장교를 위해서는 악착같이 협상한다. 하지만 잠비아인이나 우간다인 같은 무명의 전쟁 포로라면 모스크바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외국인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런 외국 신병들은 전장에 거의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총알을 대신 맞고 분쇄기에 들어갈 고기처럼 소모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나는 비인간적으로 들리고 싶지 않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훈련이 부족한 외국인 수천 명이 전선 곳곳에 흩어진다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참호를 조금 더 오래 버티게 해서 작은 교전을 조금 더 끌거나 러시아 부대가 재정비할 시간을 벌거나 우크라이나의 추가 로켓이나 포격을 한 차례 더 흡수하는 정도다. 그들은 기동과 전술 능력으로 러시아의 전투를 이기는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승리를 가져오러 온 것이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 거기에 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문제를 더 만든다. 언어 장벽, 낮은 사기, 높은 탈영률이다. 하지만 푸틴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또 한 번의 동원을 늦추는 데만 도움이 되어도 목적은 달성된다. 그의 눈에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징집병이 죽는 것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의 이른바 자원자가 최전선에서 죽는 편이 낫다. 도시 청년은 텔레그램 계정을 갖고 온라인에서 불만을 터뜨릴 수 있고 그의 죽음은 러시아의 어떤 도시에서든 시위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러시아 군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상비군, 더 많은 전차, 더 많은 항공기, 더 큰 인구를 갖고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크렘린이 감옥을 긁어모으고 학생을 강요하고 대륙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전선을 겨우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것은 자신감 있는 초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위기 모드의 행동이다. 또한 이는 푸틴이 전국적 징병이나 모스크바의 계엄령처럼 정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피하려는 결연함과 고집을 보여준다. 그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는 것보다 아프리카인이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는 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크렘린이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회를 전면 동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계속 쇼핑하고 계속 출근하고 삶이 정상인 척하기를 원한다. 그 사이 외국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강요할 수 있는 누구든 납치되어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에 참호로 던져진다. 사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푸틴이나 러시아의 고위 장군들이 우간다 유학생 12명이 실패한 돌격에서 폭발로 죽는 일 때문에 잠을 설칠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그런 생명은 러시아 전차 부대를 살리거나 블라디미르 주나 코스트로마주 같은 곳에 러시아 예비역 한 명이 같은 자살 임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면 싼 대가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전례다. 세계가 이것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는다면 내일 다른 불량 국가가 자기 전쟁에서 같은 짓을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일의 독재자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을 초대해놓고 그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전쟁에 강제로 내몰 수도 있다. 이것은 국제교육과 노동교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 남아시아 노동자 수백만 명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 국제 유학생 흐름이 큰 서방 국가들을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정부는 문명적이며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자국 영토의 외국인이 징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이 문은 세계가 결코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도 외국인 군단이 있다. 하지만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우크라이나 군단은 자원자들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조지아 같은 민주국가 출신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믿고 합류한 벨라루스 반체제 전투원들까지 포함된다. 그들은 납치되거나 속아 넘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키이우는 훈련되지 않은 자원자들의 참여를 만류했다. 대부분은 군 경력자이거나 강한 반권위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제 임무를 부여받고 우크라이나 부대에 통합되며 선택에 의해 그곳에 있다. 반면 러시아의 외국 신병들은 이념적 동기가 없다. 많은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협박, 거짓 약속 혹은 노골적인 납치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생존 본능이나 참호 옆의 동료에 대한 연대감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다음 날을 살아남으려 한다. 약속받았던 급여나 여권이 언젠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그런 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설령 6달이나 1년을 어떻게든 버텨도 러시아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계약 완료라는 것은 없다. 걸을 수만 있으면 그들은 다시 또다시 최전선으로 밀려나고 결국 죽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때까지 반복된다. 그런 강제는 병사들을 쉽게 무너뜨린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거기에 없었던 집단들이 대규모로 투항하는 장면을 보아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잘된 일이다. 누구도 자신이 믿어본 적도 없는 대의를 위해 죽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러시아는 더 강하게 우호국들의 인력을 의존할 수도 있다. 세르비아나 다른 슬라브 국가들에서 이념적 자원자를 끌어오거나 이란과 북한처럼 핵 관련 특혜나 기술, 돈을 대가로 자국민의 피를 내주는 나라들에서 말이다. 역사적으로 용병과 외국 보조병력에 의존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병력이 고갈된 제국들이 택하던 방식이다. 로마는 황혼기에 고트족 같은 이들을 고용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대전에서 식민지 연대에 크게 의존했다. 나치 독일은 절망 속에서 인도 군단이나 프랑스인 SS 자원병 같은 비독일인 부대를 만들었다. 그것은 힘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진의 신호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돌아볼 때 이 장면은 뚜렷하게 남을 것이다. 모스크바가 너무 절박해져 지구를 샅샅이 뒤지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에게 자기 참호에서 죽어달라고 애원했던 순간 말이다. 이런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드론 타격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이다. 영상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러시아 병사가 다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는 보통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영상을 제한한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영상 4개가
유튜브 기준에 따라 수익 창출이 해제되었다. 유튜브는 드론 타격이나 최전선 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영상이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우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출시했다. 우리는 제한이 없도록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다. 드론 타격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 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 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